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107조 의사표시부터 진행하는 의사표시부터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모습을 4개 만들었고요. 4개 만들어서 첫 번째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107조가 규정했는데, 비진의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로 돼 있고, 통정의 표시는 그냥 그냥 무효가 되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사기강박도 효과가 취소, 사기강박도 효과가 취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비진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과 실제 의도 표시하고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 사람한테 실제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비진으로서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비진이고,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거, 이게 비진이가 되는데, 근데 여기도 아까 착오도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게 착오라 그랬잖아요. 불일치되는 게 착오예요. 그러면 107조하고 착오는 어떻게 구분할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둘 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것은 똑같은데, 107조와 109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지 이런 문제 되는데, 얘는 표의자가 인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식, 불일치라는 걸, 나는 이 사람한테 10만 원 주지 않겠다는 걸 인식하면서 마음이 불일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착오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모르죠. 불일치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야, 착각했다,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이래야 되니까, 불일치되는 것을 모르면 그때는 착오, 알고 하면 비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그렇게 107조 109조를 이렇게 구분하고, 108조는 명확한 게 이게 들어갑니다. 통정. 비진이를 서로 통정, 합의입니다. 합의. 상대방도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수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비진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 허위라는 걸 합의하는 상태가 이래 돼 버리니까, 이게 반드시 필수요소가 이래 되게 되니까 통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108조 특징으로 보시고, 사기나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게 사기나 강박이 이래 되고,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인데, 사기나 강박 당하는 사람은 일치인데, 예컨대 제가 이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시험에 빨리 붙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이래 사기를 쳐고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면, 특수조제약이 있다. 특수조제약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특수약을 마시면 그러면 금방 시험에 붙을 수 있는데, 몇 병 안 남았다. 이게 몇 병 안 남았는데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병 드릴게요라고 하고 2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쏘가가지고요, 물 한 병을 2천만 원에 사면 그거는 믿음이 생겨버렸거든.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래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걸 2천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거지. 만약에 야, 정말 쟤는 열심히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게 저 물을 저런 식으로 팔고 있네라고 이래 생각해서 그걸 믿지 않아 버리면 그거는 사기당한 게 아니죠. 그죠? 사기당한 게 아니게 이래 되니까, 사기는 강박당하는 거, 협박받는 거, 이런 것들도 당신은 빨리 이거 사지 않으면 내가 위해를 가겠다, 당신이나 가족들한테 위해를 가겠다라는 것도 자기가 하기는 싫지만 일단은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거든. 따라서 의사 형성이 잘못된 거지, 의사 표시는 일치되어 있는 거, 이게 사기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런 것들도 꽤 나오더라고. 구별하는 거, 107조하고 108조하고 구별하는 거, 108조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사기하고 구별, 이런 것들이 이래 출제되게 되니까 먼저 구별하시고,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민법 조문이 만들어질 때요, 일정한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 패턴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사정만 있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계약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조심하면서까지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이걸 깨면 안 되고, 계약은 한번 체결됐다면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 지켜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딱 3개밖에 안 나오잖아. 3개밖에 안 나오고, 해제도 함부로 못 하거든. 함부로 못 하게 되니까, 계약은 함부로 깰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지
되니까 조심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따라서 선의에다가 무과실까지 있어야지 보호. 계약 당사자는 선의에다가 무과실까지 있을 때만 이래 보호가 이래 되고, 만약에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것 다 무효.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래 처리되는데, 근데 예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제3자거든. 제3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제3자한테 조심하면서 넘겨받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거래는 굉장히 더디게 돌아갈 겁니다. 이건데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갔을 때 편의점 종업원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에 기초해서 종업원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싶다. 무과실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근로계약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납품을 제대로 했는지를 또 알고 싶다. 납품 계약이 만약에 세븐일레븐이면 롯데하고 제대로 납품을 했는지를 계약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인감 좀 떼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한 20가지를 정도 확인해가지고, 이 편의점은 아무런 이상 없는 편의점이니까 껌 한 통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1,000원 주고 껌 한 통 사오게 되면, 그 하나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확인을 거치게 한다면 이거는 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제3자,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선의만 있으면 선의만 있으면 보호되고, 제3자한테는 무과실 요구하는 조문이 없어요. 무과실 요구하는 조문이 없고, 그리고 조문 표현에서 제3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의, 무과실 이걸 요구하는 조문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말하는 제3자는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3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당사자, 계약하고 있는 상대방일 때니까, 상대방이 되니까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거지, 이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제3자, 우리 법학에서 일반적 제3자, 당사자와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에서 요구하지는 않고 예외 없어요. 예외 없게 이래 돼 있으니까 제일 잘 보여주는 조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거든. 원칙 유효고, 다만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그러니까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보호 안 해. 당사자를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보호 안 하고, 선의, 무과실일 때만 보호. 선의, 무과실일 때만 보호가 되는 거고, 다만 그 무효를 다른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 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 선의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구조로 이래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의 제3자 보호 조문이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제3자한테는 무효 조장을 할 수 없고,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차고 취소되면 소급 무효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서 다 공통적으로 따라붙는다라고 이렇게 가고, 선의 제3자 보호 조문은 공부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편의상 우리는 108조 할 때 공부해. 대개 공부를 108조 할 때 하고, 시험도 108조 중심으로 나오거든. 108조 중심으로 이래 출제되는데, 근데 이게 출제는 여기서 되고 공부도 여기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108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공통이고, 그러니까 무과실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공통이라고. 공통이 되게 되니까 공부만 여기서 할 뿐이고 다 똑같은 내용으로 풀으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풀어가시면 이래 되고, 두 번째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돼요. 의사표시의 조문들은 공법상 행위, 이게 절차 안정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상 행위는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들을 이래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 판례 중에 공무원이 자기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있는지 궁금했나 봐. 그래서 비진이로서 사직서를 제출해봤어. 사직서를 이래 제출해봤는데, 근데 원래 비진이는 원칙 유효고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잖아요. 무효가 되는데, 공법상 행위,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 안 따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절차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 표시들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고, 또 우리 판례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이
자기가 의뢰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받은 이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님이 자기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소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소체를 해드릴게요라고 이래 변호사님이 대신 해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 사람 직원한테요. 자기 근무하는 직원한테 A 사건의 소체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라고 시켰거든. 법원에 접수하라고 시켰는데 이 직원이 B 사건을 접수시켜버렸어. B 사건을 소체해가지고 접수시켜버려가지고 엉뚱한 사건이 소송이 끝나버렸어. 이거는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건인데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거 소차를 잘못했을 때 이거 직원이 잘못해서 엉뚱한 사건을 소체했으니까 차고 취소를 주장해서 다시 이걸 취소시킬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 왜냐하면 공법상행위 소송행위는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이래 적용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가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했던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 소송이 소차로 끝나버렸거든. 소차로 끝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일을 놓쳤대요. 기일을 착각해서 기일을 놓쳐가지고 자기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걸 연달아 3번 놓쳐야 되거든. 연달아 3번 놓쳐야지 소차가 되는 한 번이 아니고 그게 소차되려면 3번 놓쳐야 되도록 민사소송법에서 규정을 이래 두게 되는데 그렇게 놓치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게 놓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걸 놓쳤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착각해서 잘못 놓쳤으니까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소송행위는 차고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게 이래 되고 공법상행위 소송행위는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가족법상행위도 의사표시에 적용 안 됩니다. 가족법상행위도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이거는 철저한 진정한 의사 진위가 요구되거든. 진위가 요구가 이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래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고 혼인을 뭐 잘못했다, 혼인을 뭐 속았다, 뭐 혼인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래 취소하겠다는 거. 그러면 우리 가족법에도 혼인을 사기를 당하는 경우이거든. 혼인을 사기를 이래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제 혼인을 이래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혼인의 취소 이런 것들은요. 법원에 판결 받아야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취소 심판받아야지 취소되는 거지. 이것처럼 의사표시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의사표시로 취소하는 게 아닌 게 이래 되니까 가족법상행위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이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걸 공통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의사표시 조문 중심으로 해서 107조부터 하나씩 이래 살펴드리면 107조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요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원칙 유효입니다. 그죠? 원칙 유효로 107조가 원칙 유효로 돼 있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래 무효가 되게 되는 거고 이게 대리권 남용됐을 때 유추 적용되는 조문이야. 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요. 대리인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자기가 권한 범위를 초과하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권 대리는 아니야. 무권 대리는 아니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으니까 유권 대리거든. 유권 대리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하지 않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나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거.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걸 이걸 대리권 남용됐다고 부릅니다. 대리권 남용됐다고 부르기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첫 번째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책임을 지지 않을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원칙 유효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이래 져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대리인이 행했을 때 효과 받는 사람이지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겠다면 이런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한 효과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받아야 되지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거는 받지 않겠다. 이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은 없으니까 대리권 남용됐다 할지라도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원칙 유효인데 다만 얘가 알아요. 대리권 남용되고 있다는 걸 자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얘가 알게 되면 이거는 거의 공범자들입니다. 공범자들이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알 수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알았을 때는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거는 당연한데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우도 과연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게 맞아? 아니면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 걸로 이래 봐야 될지 원칙 유효에 따라서 이래 봐야 될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고 요 조문 구조가 똑같은 게 지금 보는 107조하고 똑같다고 107조하고 똑같으니까 원칙 유효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107조 1항에 따라서 1항을 유추 적용한다고 기억하고 자 이거 하나 더 정리할게요.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죠.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데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보호될까요? 보호되지 않을까요?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때 이 사람이 보호될까 보호되지 않을까 보호되지 않을까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판례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하게 돼 있거든. 107조 1항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2항도 유추 적용되면 2항도 유추 적용되면 2항이 선의 제3자 보호조문이거든. 선의 제3자 보호조문인데 선의 제3자 보호조문도 유추 적용되면 얘는 보호되고 얘한테는 무효 조장을 못하게 되고 1항만 유추 적용되면 무효인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것도 무효죠.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얘가 무효 조장을 얘한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의항을 유추 적용해서 보호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항은 유추 적용되지 않아 가지고 보호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될지 보호되지 않는 걸로 이래 봐야 될지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 이것도 유추 적용됩니다. 이항도 유추 적용돼서 얘가 선이면 보호됩니다. 얘가 선이면 보호되고 최근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항도 보호된다는 거 적용된다는 걸 이렇게 하고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해. 선의 제3자는 대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대리권 남용 구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항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2항도 적용돼서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 조장을 할 수 없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항 전형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108조에서 정리를 이래 하도록 할게요. 자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통정이 들어가야 돼요. 통정이 들어가고 비진의에 대해서 서로 통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고 전형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의 제3자 보호조문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고 옆에 효과가 허위 표시는 당연히 무효고 처음부터 그냥 무효가 되고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불법이 아니다. 이게 아까 103조 위반으로 안 봤죠. 이거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거든.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746조 이게 불법 원인급여 조문이거든. 불법 원인급여 조문인데 여기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 적용을 받아서 돌려받지 못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나머지 무효들 이것 말고 103조 아니 나머지 무효들은 이때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급부 자체가 원인이 잃어가지고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가능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103조 위반만 이게 불법 원인급여여서 찾아갈 수 없고 나머지 무효들은 찾아갈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 그걸 강제집행 면을 목적으로 허위의 가장의 저당권 설정한 걸 10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거든.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데 근데 허위의 저당권 설정한 게 103조 위반이 아니고 103조 위반이니까 원칙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면 원칙으로 여기에 안 들어가면 원칙이고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불법 원인급여에 들어가 버리면 찾아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의 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뒤의 얘기는 적용되면 찾아갈 수 없고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 구조 자체를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 돼.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는 안 된다. 이래 정리하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요.
불법은행 거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게 실익을 한번 잡아드리면, 실익 자체를 한번 잡아드리면,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A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데요.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A가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가장매매.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얘한테 허위 표시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거든.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니까 언제든지 얘가 말소해서 등기를 이래 찾아가면 이래 되는데, 이걸 허위 표시로서 무효로 된 걸 얘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 이 말이거든. 이게 가능할까? 원래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무효로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돼 있잖아요.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는데 뭘 취소할까 이 말이거든. 뭘 취소할지 그 부분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판례가 이걸 인정해 줍니다.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도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해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죠. 당사자 간에는 무효인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한테는 무효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선의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를?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걸 몰랐다고 이래 돼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거든. 전득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나 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하거든. 악의의 전득자로 상대로 취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는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걸 해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친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허위 표시는 몰랐지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악의의 전득자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있는 겁니다. 실익이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허위 표시로서 무효로 된 것도 채권자 취소 가능, 채권자 취소가 이래 가능하고, 선의 악의 대상이 달라. 다시 허위 표시에서 선의는 이게 허위 표시로 체결됐다는 걸 모르고 넘겨받는 거고, 채권자 취소권에서 악의의 수익자, 악의의 전득자는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알고 있다는 거, 이걸 말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는 몰라도 이건 알 수 있다고, 이건 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여전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이렇게 가고, 결론 기억하세요. 결론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된 것도 채권자 취소 가능,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밑에 제3자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정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포괄승계인 이런 상속인들을 말하게 되는데, 걔는 당사자거든. 당사자인데 걔네들 말고 다른 사람, 이게 법학에서 말하는 제3자, 법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말하는 제3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논점을 정리할 때, 보호되는 제3자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모든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보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다시 갖추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보호하게 이래 되고, 일정한 요건을 이래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을 우리 판례가 말하는 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되고, 우리 법학에서 이해관계는 무조건 앞에 세 글자 법률상 이해관계죠. 법률상 이해관계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새롭게 맺었을 때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보호가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대표적으로 이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래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갑이 을하고 가짜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짜로 이래 소비대차 계약을 이래 체결해서 실제 돈을 빌려준 게 아닌데, 내가 채권자하고 네가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었는데, 근데 얘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 A도 있었고 B도 있었는데, B도 있게 이래 됐는데, B는
이 행위를 기초로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않고요. 맺지 않고 얘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 얘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인데 A는 이게 진짜 채권인 줄 알고 압류나 가압류를 해버렸다. 압류나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해버리면 그러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압류 가압류가 새로운 이관계가 돼버렸고 노란선 안으로 들어버렸어. 노란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제3자로서 보호되는 거고 근데 B는 하얀 선에 있는 거야. 하얀 선에 있게 이래 되니까 당사자 외의 제3자는 맞지만 이걸 기초로 어떤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거든.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게 되는데 이걸 시험에서 대개 얘를 일반 채권자 이렇게 불러. 일반 채권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보호 안 됩니다. 얘는 이래 보호가 이래 되지 않으니까 얘도 제3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는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을 다 제3자로 부르지만 여기는 좁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거든. 좁혀 들어가고 노란선 안에 들어와야지만 보호돼. 노란선 안에 들어와야지만 보호되고 노란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거 새로운 이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새로운 이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뭐 압류했다든지 아니면 이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등기를 인도받았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런 다른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다른 행위를 했을 때 노란선 안에 들어왔을 때만 보호되고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골라내야 되거든. 골라내야 되니까 제3자로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구분할 때 그때 기준은 이걸 찾으시면 돼요. 노란선을 찾아가지고 이게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자인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원래부터 있던 자들은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게 없다면 얘는 보호되지 않고 이런 압류, 감류했다, 매매 계약했다, 아니면 등기 넘겨받았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는 보호되는 제3자에 이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되게 어려워요. 볼 때마다 되게 어렵고 그리고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집에 가서 책을 또 읽어보면 되게 어렵거든. 되게 어렵게 이래 되게 되고 누구한테라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한테라도 어려운 부분이 되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일단은 첫 번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 용어 자체가 어렵게 되게 되는데 실제 우리 판례가 그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 판례가 표현하는 거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장 양도 계약을 이래 체결해가지고 허위 표시로서 가장 양도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짜로 양도했으면 이건 무효가 이래 되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이 사람이 실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줄 알고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버립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버렸을 때 얘가 제3자일까 이래 나오거든. 얘가 제3자일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이관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림으로 출제 안 돼. 그림으로 출제되지 않고 문장으로 나오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도받은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했을 때 제3자입니까 이래 나온다고. 제3자입니까 라고 나오게 이래 되는데 이게 막 소리말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놓게 이래 되게 되니까 국어로 풀려고 하지 말고 국어로 이래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압류 추심은 제3자다 이래 공부하지도 말고 압류 추심은 제3자다 이래 정리하면 그게 낭패를 볼 수 있는데 갑이 을한테 3천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 3천만 원짜리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갑이 3천만 원짜리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짜로 병한테 이래 가장 양도를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해주면 그때는 제3자가 될 건데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를 해버립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A가 B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채권자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는 권능, 힘이 있고 얘 청구를 받고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권능, 급부보령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청구했는데 안 줘?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데 근데 추심을 위해서 채권 양도했다면 원래 채권자가 이거 하러 가야 되거든. 청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따로 떼내가지고요. 따로 떼내가지고 얘한테 주는 겁니다. 얘한테 줘서 나 대신 청구해서 받아달라 이 말입니다. 청구해서 받아달라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되니까 청구력만 넘겨받는 거. 청구력만 넘겨받고 그러면 얘가 가서 청구해서 받아오면 얘한테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셔틀이잖아. 그냥 심부름권에 이래 불과하게 되니까 새로운 이관계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이관계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얘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으니까 추심을 동그라미에서 공부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 얘는 제3자로도 보호 안 되는데 얘는 왜 제3자 가 되냐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압류가 새로운 이관계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추심 명령이 기준이 아니고요. 추심 명령이 기준이 아니고 압류라는 게 새로운 이관계입니다. 압류라는 게 새로운 이관계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게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화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화가 해결될 문제, 암기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도록 문제를 이래 다 풀어보시고 이게 지문에 하나씩 들어가 버리거든. 지문에 하나 들어가고 독자적으로 뭐 제3자한테 해당하는 거 고르세요. 이런 기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물으면서 이게 제3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갑자기 끼워 넣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일반적 제3자보다는 좀 좁혀 들어가고 있다. 좁혀 들어간다는 걸 기획하고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노란 선을 해야 된다. 노란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그 노란 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걸 해야 된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줘야 된다고 이렇게 가고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보면 제3자 당사자 및 포괄 생긴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에 따라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줘야지 이래 되게 된다는 거. 새로운 이해관계를 이래 맺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요. 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조장 안 돼요. 그 누구도 무효조장을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제3자로서 보호돼 버리면 당사자만 무효조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만 무효조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누구도 무효조장을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의 제3자 그러니까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되면 완벽한 권리를 취득입니다.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래 되게 되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무과실 필요 없다. 민법에서 제3자한테 무과실 요구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 요구하는 건 없게 되니까 무과실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요. 선의 추정받습니다. 선의로 추정받기에 이래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얘네들이 허위 표시를 했는데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을 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얘네 둘 간의 그 계약은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을 때 이 무효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이 안 되니까 얘한테는 무효 주장 안 되는데 이걸 누가 입증하냐 이 말입니다. 선의인지 아닌지를 누가 입증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단 제3자는 선의로 추정받는다. 그러면 추정을 받는 사람은 굳이 입증할 필요 없네. 그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고 추정은 간주하고 다르게 입증을 통해서 깰 수 있는데 그 깨는 사람은 얘가 무효주장하는 사람이 악의임을 입증하면 찾아갈 수 있고 이거 악의임을 입증 못하면요. 알고 샀다는 거 허위 표시임을 알고 샀다는 걸 입증 못하면 얘는 선의로 추정받아서 일단 선의인 걸로 평가받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잘 가져보세요. 기준점을 잘 가져보시고 그 하나씩 내용을 판단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왜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래 달라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볼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신 있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저도 수험생 때 어려웠으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고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날에 한번 볼 수 있는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 전날에 한번 볼 수 있는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평소에 많이 봐두지 않으면 이게 전날에 책장을 넘길 때 얘 때문에 버퍼링이 막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미리 좀 많이 봐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잡아놓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이래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가 문제 풀어서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도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많이 복습할 필요는 없고 그지? 그런 것들은 읽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말 신경 써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놓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노동법 복습할 때도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듣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면 뭐 그 강사님이 뭐 숙제 같은 거 내면 그게 A급이거든. A급이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외우라고 먼저 외우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부터 잡아나가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것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대신 강약을 두라고 강약을 두고 이걸 80대 20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약을 두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1대1로 하면 지금은 그 연기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책을 읽을 수 있잖아. 천천히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식을 못 갔는데 일기 넘어가면 갑자기 횟수가 팍팍 줄어버리거든. 이게 횟수가 이렇게 줄게 되니까 이게 정말 그 시간 안에 책을 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고. 지금 공부를 특정 부분을 좀 자신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종잣돈을 좀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그걸로 일기 버티고 일기 때 또 종잣돈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요. 추가해서 달란트를 좀 받아가지고 또 주머니에 이래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살아야지. 그래야지 또 이기를 따라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또 막 귀신들이 막 달라붙거든. 이기들은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막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다음에 내려놔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달란트를 이래 써가지고 이래 그 귀신을 물러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미천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 항상 이래 생각해두면서 3기는 더 골치 아프고 이게 3기는 더 전범위로 해가지고 시험 본다는 게 진짜 힘든 과정이 되고 3기 끝났을 때가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고 3기 끝났을 때가 시험이 이제 한 2주 정도 이래 1주 2주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혼자 있으면 공부 되게 할 것 같은데 안 돼. 이 불안감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미리 해놓아요. 미리 해놓고 늘 이렇게 책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109조 착오까지 이렇게 볼까요? 착오 논점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취소하려고 하거든. 착오에 빠져서 잘못했으니까. 취소하려고 하게 이래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서 취소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관해서 이래 착오가 있어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과실 없어야 돼. 중과실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로 만약에 이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면 이런 사람은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아까 말했지만 이건 누가 입장할지를 구분해야 돼. 이건 누가 입장할지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본문에 있는 거 단서에 있는 거 이걸 구분하시고 본문에 있는 거는 원고, 표의자가 입장하고 단서에 있는 거는 피고 상대방이 입장한다 그지? 상대방이 입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누가 입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문이랑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문이잖아요. 여기까지 본문이니까 법률의 내용 중요 부분은 다 원고가 입장해서 입정하면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러나 보시면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이런 거는 무조건 표시해.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과실은 다 경과실인데 중대한 과실은 정말 조금의 조심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중과실인데 조문에서 이게 몇 개 안 나오거든. 몇 개 나오지 않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형광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요구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글자 빠져버리면 한 글자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된다고. 틀린 문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중대한 과실을
찾아서 이래 정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단서로 빠져있다 그지? 단서로 빠져있게 이래 되니까 단서에 있는 것은 아까 공식에 따라서 피고가 입증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의사표시했으니까 취소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고 나머지는 두 개는 본문에 있거든. 본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래 같이 외우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 섞여버리니까 꼬여버리게 이래 되는데 중과실이 단서에 있다는 그림이 기억나더라. 그림이 기억나면 그러면 단서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피고가 입증하고 나머지는 얘가 입증하겠지. 이래 풀어버리라고. 이래 풀어버리면 그러면 섞이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고 그림으로 기억해서 단서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문제되는 게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거든.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가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을까? 동기의 착오도 이거 착오 취소 가능할지 착오 취소 가능할지가 문제되는데 얘가 생각했던 동기가 실제 계약하고 다르게 일어났을 때 근데 고속전철역이 들어선 줄 알고 소문을 듣고 을로부터 땅을 샀거든. 을로부터 땅을 샀는데 근데 고속전철역은 저기 다른 곳이에요. 저기 다른 곳에서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생각했던 동기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일어났을 때 이것도 착오로 봐서 취소할 수 있을지 착오 취소가 가능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착오 취소 가능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둘 중 하나에 들어가면 착오 취소 가능한데 첫 번째가 이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왔다면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착오 취소 이래 가능하게 된다는 게 판례고 표시돼서 내용에 들어오면 되고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필요 없고 내용에만 들어오면 취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예요. 유발된 동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거 그래서 고객님 좋은 땅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발된 동기일 때 이때는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는 착오 취소 착오 취소가 이래 가능하니까 동기가 표시되든지 아니면 유발됐다면 그때는 뉴발란스, 착오 취소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때만 이래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중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거기 판례가 나오는데요. 지적의 근소한 부족이라고 돼 있죠. 0.2평이 모자란 거, 0.2평이 모자랐고 또 하나가 시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중요 부분 아닌 겁니다. 대표적인 중요 부분이 아닌 거, 근소한 지적 부족과 시가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에 이래 들어가지 않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자 그다음에 판례 세 가지가 밑에 이래 정리가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다 상당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적법하게요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 가능하다. 보세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줘요. 중도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 매매 계약을 해제했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관계가 소급해서 무효로 바뀝니다. 없었던 상태로 이래 바뀌게 되고 없었던 상태로 바뀌었을 때 원상회복 돌려줘야 되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까지 배상하게 되는 이렇게 세 가지 효과로서 소원손이다 이렇게 가자. 그래서 해제 효과가 세 가지 소원손이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해제돼서 지금 계약이 무효가 돼 있거든. 무효가 이래 됐는데 근데 얘가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잘못 체결했다고 해서 취소하겠대요. 착오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아요. 취소라는 거는 유효한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해제돼서 무효로 만들어져 있잖아. 무효로 이래 무효인 상태로 돼 있는데 뭘 취소할까 이 말이거든. 뭘 취소할까? 굳이 이걸 취소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됐는데 판례가 이래 긍정해서 해제돼서 무효로 된 계약도 착오 취소 착오 취소가 이래 가능한데 왜 받아주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받아줍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 효과로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지금 얘 때문에 해제됐잖아. 얘 때문에 해제됐으니까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해버리면 이걸
벗어날 수 있거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해제돼서 무효로 된 계약도 차고 취소 가능. 이 부분 때문에 손해배상 때문에 가능하고. 그러면 오늘 학원 잘 왔다, 그지? 학원 잘 왔다. 무효로 된 계약을 취소하는 걸 지금 두 번째 보고 있거든. 두 번째 보고 있게 이랬더니 학원 안 왔으면 이거 모를 뻔했는데 두 가지를 이래 알게 됐는데 하나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로 된 계약도 채권자 취소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제돼서 무효로 된 계약을 차고 취소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고,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이래 정리를 하시면 이래 되고. 자, 그 다음에 판례 두 개 나오는데 두 번째 별표 많이 하면 두 번째 이래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이래 되고, 이미 나왔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가 이것도 많이 나왔고, 해제돼서 무효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많이 출제가 이래 되고 있고, 두 번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왔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오고 이걸 돈을 주고 물건을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여기에 하자가 생겼어. 하자가 이래 생겨가지고 고장이 나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샀는데 뭐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뭐 어떤 고장이 이래 생기게 이래 됐다면, 그러면 이거 원시적 일부 불능이거든. 원시적 일부 불능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은 일단 계약은 유효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100만 원짜리 값어치를 하는 줄 알고 100만 원을 줬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장이 나서 100만 원짜리 값어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빠르고 신속하게 1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되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을 물어가지고 수리해달라, 아니면 뭐 손해배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얘가 담보 책임 묻는 거랑 별도로 얘가 생각했는 물건은 멀쩡한 물건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왔는 물건은 이게 하자 있는 물건이 와버렸거든. 하자 있는 물건이 왔으니까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고 있잖아. 불일치되고 있으면 이게 차고 요건도 충족한 걸로 보이죠. 차고 요건도 충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해서 주장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주장해야 될까? 자, 권리가 경합되면 둘 다 발생했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고, 법규 경합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있으면 특별법만 적용해야 돼요. 특별법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있어요? 아니면 권리 경합 관계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판례가 없었고, 그때는 학설에서 이게 특별 규정이라고 봐가지고 특별 규정으로 봐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봐서 거래 안전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통설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이렇게 설명하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이 판례가 나와버렸어. 판례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해 줬는데, 이거 권리 경합으로 봐요. 권리 경합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담보 책임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차고 취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출제가 시험 종류 불문하고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이게 채권에 나오는 시험도 꽤 있고, 노무사 시험이 여기서 한 번 나왔고 채권에서 두 번 나왔고, 다른 시험도 채권의 담보 책임 문제 나올 때 이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게 되고, 이런 판례들이 요즘 출제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차고 문제로 안 나와.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해제 효과로 나오는 거예요. 해제 효과로 나와가지고 해제돼서 무효로 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는지 해제로 출제돼 버린다고. 해제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니까 출제 패턴이 요즘 그렇다고. 출제 패턴이 그런 형태로 이래 출제되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 했다고 해서 여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민총 물건 이렇게 민총 채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가시고 경합하게 되고, 담보 책임하고 차고는 경합이니까 선택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종료 부분 차고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차고 취소가 이래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차고 취소할 수 있다는 109조를 합의로 배제할 수 있을까? 배제하지 못할까?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지. 즉 차고 취소 안 된다고 합의하는 거 유효로 볼까요? 무효로 볼까? 강행 규정이면 무효. 강행 규정이면 무효고, 임의 규정이면 유효. 임의 규정이면 유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 이거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임의 규정으로 보고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배제 특약 유효인데 왜 유효냐 그러면 얘가 차고 취소해 버리면요.
차고 취소해버리면 아까 말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판례가 부정시켜버리거든. 부정시키게 이래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경과실 때문에 지금 차고 취소돼서 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손해배상이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109조를 위반한 게 아니고 109조에 충족돼서 차고 취소하고 있거든. 충족돼서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없거든. 위법이 없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묻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배제시킨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하고 나중에 착오에 빠졌으니까 취소하겠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말자라고 해서 미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 그러면 너한테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괜히 얘가 사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못하게 되고 이거 착오 취소해버리면 손해만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합의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리 합의로 이래 배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임의규정으로 이래 평가하게 되는 거죠. 밑에 당사자 합의로 109조 적용을 배제하는 거 이거 유효로 이래 평가하게 되니까 배제하는 게 이래 가능하게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110조 이래 사익강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내릴게요. 110조 내려고 내일 의사표시하고 내일은 또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